예, 그 국가의 자격을 최근 출간하신 이 정규제 펜앤드마이크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가야 사실 이 책은 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진단하고 또 처방 내지는 또 어떤 제안도 하고 있는 처방은 책인데요. 없고요. 그냥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희 소회, 예, 또 사실은 뭐 이런 얘기는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시대에도 오류가 지배하는 시대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종교적 관점에 따라서는 중세 전체를 예를 들어서 오류의 시대였다고 진단할 수도 있고, 예. 암흑의 시대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죠. 예. 또는 뭐 중세 마녀 사냥, 뭐 중세가 끝나고 원세로는 모든 마녀 사냥 시기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포스트 모던적 관점에서 보면 뭐 소위 계몽적 질서라는 것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포스트 모던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왜곡된 지식, 뒤틀린 지식, 또는 일종의 반주류적 예. 또는 비주류적 그런 악의 지식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고 좀 설명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책이죠. 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뭐 중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소위 헬조선식의 세계관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또는 시장주의적 세계관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또는 업의 국가관 말하자면 복지국가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국가에 대한 그런 담론들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지 뭐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그런 책이죠.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이 진리와 오류가 또 공존을 하고요. 예, 중세 시대도 그렇고 병존하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내로남불 그러니까 예. 내게 진리인 게 상대편에게는 이제 거짓이고 오류고 예. 또 서로 또 그런 게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뭐 좌파 진보 어떤 우파 뭐 보수 뭐 그런 캠프로 돼 있는데요. 서로 너무 이렇게 상대편을 오류 정도가 아니고요. 그 상대편을 아예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좌우 간의 어떤 일종의 햇볕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로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더 이 생산적인 게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는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보수 진영은 비교적 원래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 소위 리버럴이라고 하면은 포용적 세계관을 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좀 달라요. 예. 보수 또는 우익에서 보는 좌익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좌익의 그 급진성을 이제 주로 지적하게 되면 이제 대결적이 되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보수 정부를 싸잡아서 적폐로 몰아버리면 이건 화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강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약점들을 상대방의 본질인 것처럼 주장을 하게 되면 화해는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지적 담론이라든지 또는 반성적 담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말하자면 더 팩트에 대한 사실에 대한 진단 이거 기본적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야말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검증되는 그 진리치가 verify 되는 증명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의 어떤 주장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자칫 그 과도하게
지식의 무정부성을 주장하게 되면 이 지식의 무정부성의 본질은 거슬러 올라가면 포스트 모더니즘적 담론에도 그런 속성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소위 검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공동의 대화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고 정치적으로는 뭐 저는 한국인들은 거의 정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서로가 적대 세력으로 금방 바뀌어 버리게 되죠. 하나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서로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을 하거나 부분을 전체로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팩트죠. 어떤 팩트? 예를 들어서 헬조선에 대한 담론이다. 그 얘기할 때 그 헬조선에 대한 담론이 맞는가 틀리는가? 헬조선을 얘기하는 여러 항목들이 있거든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 저는 뭐 OECD 국가의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봅니다만은 어떻든 뭐 중거 일종의 레퍼런스는 된다고 보고 그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다. 이것이 헬조선을 증명하는 거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자살률이 세계 최고다. 근데 항우울제 처방은 세계 최저예요. 말하자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약을 안 먹어요. 약을 못 먹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저 사람 정신병원 다닌다 이러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 때문에 항우울증 처방만 조금만 높이면 자살률은 확 떨어집니다. 그럼 뭐 헬조선이라고 실컷 나온 건 자살률이 뭐 지옥이어서 자살률이 높은 것처럼 막 선전해 놓았는데 야, 그 우울증 약 안 먹어서 그래. 우울증 처방 조금 늘리면 그 금방 해결되는 문제야. 라는 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우울증적 헬조선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대규모 국가 중에 한국보다 소득이 평등한 나라는 독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뭐 미국, 뭐 터키, 러시아, 중국, 뭐 인구 대국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영국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그럴듯한 나라 중에 진위 개수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불행한 나라인 것처럼 늘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진위 개수가 뭐 어느 나라보다 높고 어느 나라보다 높고 하고 쭉 세보면 그 나라들 대부분 인구 1,000만 명 내지 2천만 명도 안 되는 아주 유럽의 선진 소국들이죠. 그러면 인구가 작은 국가는 소득이 평등하다고 하는 일반론을 주장할 거냐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담론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그 주장을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근데 그 툴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얘기가 되죠. 만일에 그걸 인정하기 싫다 그러면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일단 모든 토론이나 담론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실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 뭐 보수 진보가 이 사회 현상과 관련된 뭐 10,000가지, 뭐 100,000가지의 팩트 중에서 주로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상대편 쪽에서도 자기한테 유리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또 그 상대편에게 또 불리한 거를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담론과 토론을 또 협상과 뭐 어떤 모든 그런 어떤 사람의 언어 활동을 하는 것에서 필요한데요. 팩트 중심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함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함정도 있는데
어떤 주장을 해도 그 팩트 자체가 자기 검증은 된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돼. 예. 거짓말을 가지고 싸우거나 예.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수만 가지 사실 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만 수집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누가 10가지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의 근거는 자기 충실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오케이. 너희 주장의 요지를 내봐라. 너희 주장의 요지를 내봐라. 그럼 전체를 무게를 달아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지. 내 주장을 인정해라. 나의 팩트를 인정해라. 이렇게 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오케이. 그럼 당신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고 주장하는 팩트를 다 한번 가져와 봐라. 실제로 검증해보면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가짜 통계에 의존해 있거나 또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전혀 상관관계는 마치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인과관계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이 좌파 진보 진영에서 하는 대표적인 그 잘못된 팩트에 의한 거짓 주장에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경제는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진다는 거짓말이죠. 경제는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지 않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는 상당히 완화되고 좋아졌죠.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자본주의를 하면 할수록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주장이에요. 그건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통계로도 없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의 역사가 200여 년 정도라고 보더라도 200년 동안 세계 중산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가 불평등해지고 있느냐 하면 세계는 굉장히 평등해지고 있거든요. 세계가 굉장히 평등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역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그 국가들에서 중산층들이 아주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중국과 인도에서 거의 매년 4천만 명 이상씩 중산층들이 새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로 보면 불행해지고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 경제정책의 실패라든지 뭐 이상한 정권의 등장이라든지 무지하거나 부패한 정권의 등장이라든지 어떤 국가에는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지만 지구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세계는 굉장히 평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흩어놓으면 세계 전체는 굉장히 평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의 평등이냐 불평등이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분들이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지난 정부 동안에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떤 통계로도 그런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부의 지표, 진위계수라든지 소득 분위계수별 배수라든지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지난 9년 동안 소득이 굉장히 평평해졌죠. 그런데 그런 것을 틀리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거짓 담론들을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거짓말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죠. 이 세계화로 인해서요. 그 많은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 이제 더 오래 살고 그렇지만 또 이게 좋은 점이고요. 그러니까 나쁜 점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경제 양극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이 세계화로 인해 그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진다. 뭐 그런 식의 또 논리가 성립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예컨대 그 하위 20% 그 경제 그 최빈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뭐 한 25년 전보다 더 소득이 줄어들었다.
또 뭐 가난해졌다. 그리고 뭐 인구의 1%가 인구의 10%가 그러니까 예전과는 몇십 년 전과는 달리 그 상위 1%,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이 크다. 근데 그게 그 약간 좀 다른 맥락인 것 같긴 한데요. 다른 표현인 그 다른 맥락 아닙니다. 그 세계화 때문에 부의 미국 같은 경우에 또는 한국 같은 경우에 세계화 때문에 거대 기업들이 출현하고 글로벌리 그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출현하죠. 세계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과 로컬에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차이는 벌어지게 돼 있죠. 근데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세계 전체는 지금도 계속 평평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글로벌리 평가하면 글로벌리 평평해지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하성 실장 같은 사람들이 분노하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통계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진위계수가 4.3, 4.5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3%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 훨씬 나빠요. 미국은. 그럼 미국은 나쁜 나라냐? 천만의 말. 누구나 미국 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고, 미국에 이민 가려고 전 세계 가난한 국가에서 미국에 지금도 줄을 서 있죠. 그럼 왜 그러냐 이게. 그럼 미국이 훨씬 잡 어퍼추니티가 있고, 어떻든 미국에 가서 가난하더라도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 되죠. 그래서 미국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미국의 하위 소득자들의 대부분은 끊임없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가난한 계층들을 메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년이면 호주 같은 나라가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 아랫단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죠.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 생겨난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열악한 처지에서 미국에 와서 처지가 개선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횡단면적으로 잘라서 미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은 여전히 낮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곤란한 거짓말이죠. 끊임없이 하위 소득자들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것은 경제 성장의 가치를 마치 성장할수록 부가 불평등해진다는 논리로 성장의 가치를 부정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고 실업률이 거의 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실업률이 5% 정도가 자연적이라고 흔히 보는데 4%가 지금 안 돼요. 근데 이 트럼프 호황에서 장사가 제일 안 되는 업종이 어딘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총기 판매업자들입니다. 트럼프는 총기 지지자잖아요. 근데 총기 판매업자가 왜 줄어들었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흑인들도 웬만하면 직업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밥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것처럼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명 있잖아요. 5명으로 구성된 사회가 있어요. 4명이 지금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하위 소득자, 상위 소득자의 소득 격차는 4배죠. 그런데 4명이 지금 그렇게 있는데 한 명이 새로 취업을 했어요. 이 새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낮은 쪽에 취업을 하죠. 그럼 이 사람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황은 개선되었죠. 그렇잖아요. 이제 직장이 없던 마지막 한 명이 직장을 갖게 되었으니까. 근데 소득 분배로 나누면 이 사람은 50만 원이고 많이 받는 사람은 400만 원이에요. 소득차가 4배에서 8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회를 불평등해진 사회라고 주장하고 싶나요?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미국의 소득 격차, 예를 들어서 장하성 실장이 분노하라는 책에서 잘못 오류를 범한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 같은 좌파들은 이 하위 소득자하고 상위 근로소득자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굉장히 성토를 했거든요. 성장할수록 나빠진다.
이런 성장은 필요 없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실업자가 취업자가 된 거예요. 예. 상황은 훨씬 개선된 거죠. 예. 근데 그걸 말하자면 통계 해석을 엉터리로 놓고 빈부격차가 4배에서 8배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상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자면 가짜 그림을 만들어 놓고 가짜 귀신을 만들어 놓고 놀라서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런 오류는 잡아야 되죠. 그래서 제 책이 쓰고 있는 게 그런 오류를 잡자는 거예요. 예, 예. 근데 현 정부가 성장을 안 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성장도 필요하고 분배도 필요한데 성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좀 분배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혁신 성장이니 뭐 소득 주도 성장이 뭐 이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성장 얘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의 우파 또 보수 정부가 또 이렇게 성장만 또 강조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분배도 항상 이렇게 분배와 관련된 그런 정책도 많이 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에 우파 정부도 조직적으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잖아요. 예. 그것도 오류에 빠졌던 거고, 예.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내세웠잖아요. 예. 그것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오해가 많고, 그 일반 국민들과 타협을 하고 표를 얻으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동반성장이라든지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구호입니다. 근데 잘못된 구호를 우선 이제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표를 얻어야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가짜 슬로건을 걸었던 오류의 슬로건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주장을 살짝 말을 바꾼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런데 분배는 이제 공짜로 먹는 듯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분배를 통한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게 거짓말이냐면 분배라는 것은 그 정의가 생산성과 관계없는 소득의 이전을 분배라 그래요. 말하자면 일 안 해도 돈을 주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과 관계없이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산성과 그 급여가 괴리되면 괴리될수록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 생산성과 주어지는 돈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그게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과 분리된 소득, 생산성을 낮추게 돼.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 중에 생산성과 관계없는 소득 이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생산은 줄어들게 되죠. 근데 그거는 논리적인 겁니다. 이건 논리적인 문제여서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장은 떨어지는 거지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배 국가들은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이 책에서요. 이 뒤에 출판사에서 어떤 뭐 판매 내지는 프로모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로 가려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무재 선생님 대표님과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은 뭐 이거야말로 이게 거짓말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격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나 뭐 논거가 있으십니까? 아니 이유나 논거가 아니고요. 히틀러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죠. 스탈린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고 모택동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자유민주주의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좀 잘못 받아서 집회 시위에 의해서 지탱되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의 어떤 최종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거와 그 선거가 전체 정치 구조 속에서 잘 작동되도록 해주는 법치적 질서죠. 이 법치적 질서는 입법부에서 만든다고 모두를 법이라고 하는 실정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과 전통까지를 포함하는 자연법적 개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법치, 권력의 균형, 제한된 권력, 선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죠. 광장에서 데모를 하고 언론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정치가들이 광장에 뛰어나오고 집회 시위를 해서 권력을 무너뜨리는 이런 거는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죠.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건 대중주의 또는 대중독재적 구조고 광장민주주의지, 그것을 선거를 핵심 연결고리라고 법정을 핵심 연결고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질서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진보 세력 또는 좌익 세력들은 그거를 활성화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예. 민주주의의 활성화다. 예, 참여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예. 뭐 참여라는 말은 웃기는 말인데, 예. 그 국민들은 누구나 참여하고 있죠. 누구나 선거를 하고 누구나 투표를 하죠. 세금을 내고. 참여는 자기들만 참여하면 참여입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는 국민들도 다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하는 소수의 참여만을 참여라고 주장하는 하면 곤란하죠. 근데 행동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행동하는 소수가 2개, 3개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자기들은 활성화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 곤란하죠. 국민은 누구나 다 한 표인데 왜 소수의, 말하자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단결된 소수가 광장에 나와서 2개, 3개의 투표권을 행사해서는 곤란하죠. 그게 그 대중독재라는 거거든요. 그 대중민주주의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말하자면 그게 모택동의 문화대 혁명 같은 거고, 히틀러의 대중동원이고, 스탈린의 대중동원이죠. 이제 그런 민주주의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촛불시위나 촛불혁명이라고 붙여놓은 촛불광풍을, 저는 촛불광풍이라는 것이 광우병 광풍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거죠. 그걸 민주주의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거짓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붙여졌던, 지금 재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우스꽝스러운 기소 내용 말고, 그 당시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언론에서 여론으로 탄핵했을 때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지적해 보세요. 그 문제들 중에 단 한 건 사실에 입각한 것이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죠. 있습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 롯데호텔에 가서 정윤회 데리고 연애했습니까?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었나요? 최순실이가 맨날 마사지를 받고 다녔습니까? 마사지사라고 하던 그 사람이 마사지사였습니까? 아니죠. 다 거짓말이죠. PC 가지고 연설문을 고쳤습니까? PC 가지고 연설문 고친 적 없습니다. 그는 JTBC에서 얼마 전에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전부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그런 정치 변동이 일어났다. 그것을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어떤 국민의 권리의 행사였다. 라고 한다면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 주권자도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권은 선거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광장에서의 폭력적 시위로 주권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이 사과는 사과, 배는 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암시가 되는 게 꼭 문재인 대통령이 그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과 그런 한국 민주주의가 그런 식으로 변질되고 있죠. 그 길로 점점 더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시아적 사회주의, 아시아 지역이 후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그런 세계관이 지금 우리 정부가 강하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이 개념으로 좀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언론이나 이렇게 그래서 뭐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디모크라시라고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사 디모크라시 그러지 뭐 그렇게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일종의 학술용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사실 잘 모르는 뭔가 좀 상당히 좀 학술적인 성격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서구 사회가 소위 민주주의의 도정을 쭉 이제 시민혁명 과정을 거쳐서 도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소위 서구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레일 위에 놓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자유라는 말이 굳이 없어도 그건 당연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 1차 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한다고 전환되었던 국가 중에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 노정으로 갔던 국가는 놀랍게도 거의 없습니다. 되게 샛길로 빠졌고 그 정통에 있다고 하는 독일조차도 히틀러주의라고 하는 샛길로 빠지게 된 겁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소련 공산당은 아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로 치달았죠. 이제 그것에 대한 경계의식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중국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했지만 그건 굉장히 후진적 형태의 전제주의적 또는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체제였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경계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는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앞에 자유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하자는 원초적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자는 흐름이 있는데요. 예. 그게 인민민주주의를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민주적인 전통과 정책이 강한 나라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일단 뭐 민주주의적인 흐름에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남북 통일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북한 사람들과 또 뭐 타협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어쩌고 그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냥 민주주의를 하자 뭐 그런 뜻이 담긴 건 아닐까요? 자유민주주의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체제를 타도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체제와는 결합할 수 없죠. 그건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적당한 어떤 타협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는 살인자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자와 적당히 하자는 것과 똑같은 주장이죠. 김정은 체제와 타협할 수는 없죠. 그건 대한민국이 그런 역사적 퇴행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협상에 의한 이 핵무기 해결이라든가 통일은 결국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연방제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정은 체제와 연방제를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말은 연방제라고 선언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남쪽 국민들은 특혜를 누리기 때문에 북한에 여행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정해진 지역에 돈 내고. 근데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주어질까요? 북한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사적 소유권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통일이에요? 이건 무슨 정신적인 희망 고문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자위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북한 체제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통일이라고 할 때는 전제되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케미스트리죠. 융합이죠. 무엇과 융합되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질까요?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그야말로 김정은 체제를 온전시켜 주거나 북한의 현재 체제를 인정해주는 그런 일종의 기만극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역대 정부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진보 정부들이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 또 우파 정부에서 북한과 수많은 이제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 정부나 또 그 위에 전두환 노태우 정부, 뭐 김영삼 정부에서 시도한 남북 대화는 사실 그것도 일종의 국민을 속인 건가요? 국민을 속인 게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고 북한은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공산주의적 통일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행정 주체이고 현실적 권력이기 때문에 어떻든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고 시도를 하죠. 어떻게 하면 북한 정권을 정상적인 보편적 길로 개혁 개방을 하고 거의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로 대화를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현존하는 북한의 지배 권력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지,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그런 체제가 항구 지속 가능한 체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우리나라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로 남북 대화 뭐 그런 걸 시도한 건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 갖고 다르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고 북한 체제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하거나 방기하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북한 핵폐기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경제 협력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건 뭐 가치가 없는 것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뭔가 잘못된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진짜 보수다. 그래서 이제 민주정의 양당제로 가고 이제 자유한국당 없어져야 되는 정당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뭐 어떻게 될까요? 그 자유한국당 내지는 꼭 자유한국당이라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그 모든 사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좌파 우파 뭐 진보 보수가 다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그 보수는 뭐 재결집, 뭐 부활, 뭐 갱생, 그런 게 가능할까요? 글쎄, 지금 그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바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저 책을 쓴 이유도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진 독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시아적 후진 국가들이 많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킬링 필드가 나고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터지고, 그래서 북한 같은 사회가 있는 겁니다. 그 주장대로 하면 우리는 북한에 흡수 통일되면 끝이죠. 그 주장의 종착점은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흡수 통일되고 인민의 자유 이런 거는 없고 그저 김정은 독재를 받아들이면 돼요. 정당이 왜 필요해요? 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주장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족적 대재난에 직면하겠죠. 북한이 그 길로 갔잖아요. 그 길로 안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일 뿐인데 강력하게 지금 그쪽 길로 가자고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이 존재하죠. 그게 이제 아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시간이 좀 돼서요. 이제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사실 일자리에 대한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논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을 좀, 강조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느껴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금 대한민국 노예의 도덕이 아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요구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국가의 노예가 돼요. 개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에게 꼬리를 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밥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자기의 밥을 국가에 의존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다. 개인의 가치, 또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자기 책임으로 영위해야 된다고 하는 자주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늘 가져야 된다 하는 점이 제 책의 요지. 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